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2주 내에 대략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 대륙별 지지사항이 공개되기 시작하고 서서히 WTO 총장 선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륙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봤음에도 아직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두 나라는 끝까지 한국을 지지하면서 유럽 주요국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는데요. 몇 가지의 정황상 과연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나이지리아 지원. 외신들은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에서 대략적으로 유명희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응고지 후보를 밀어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영통신사 AFP는 WTO 사무총장 결선에서 소식통들은 EU가 오는 27일 공개적으로 응고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코로나를 뚫고 유럽에서 오래 머물면서 각 나라들을 직접 설득한 바 있으며 대통령과 장관들도 전화를 걸어 적극 한국 지지를 요청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나 이후 다시 모여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프리카에 명확한 자신들의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적극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습니다. 유럽은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역사적으로도 밀접하게 경제적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밀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유럽 소식통에 따르면 다자 간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이자 아프리카에 대한 명백한 신호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EU 외교관들은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지한 것은 유럽의 핵심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주요국이 아프리카를 지지하는 데다가 스가 내각이 한국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을 비롯 일본 언론 등은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낙선운동까지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움직임이 유럽에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선뜻 한국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일본과 중국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평소 모습을 보자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대륙들은 컨센서스를 통해서 대륙별로 서로 밀어주고 표를 던져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에서 후보가 나오게 되자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밀어주게 됐습니다. 유럽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결국에는 통일해서 대륙의 합의를 이뤄내 WTO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일본이 앞장서서 이웃나라인 한국을 배제하고 나이지리아를 지원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낙선운동까지 했으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웃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 아직은 희망적인 소식이 남아있으며 심지어 당선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두 번째,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 지지한 나라들. 우선 유럽의 두 나라는 끝까지 남아서 한국을 지지하며 유럽연합 전체의 결정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초반에 한국의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략 7개국인데 WTO에 성안을 보낼 때 EU 중에 7개국은 한국을 지지한다고 넣어달라 요청했습니다. EU가 27개국인데 약 10여 개국 정도 한국을 지지했으며 EU의 결정문에 의문을 품어 초반에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나라는 EU 공동체에 속해 있어 한국보다는 EU의 영향력이 훨씬 큰 상태이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헝가리와 라트비아는 저녁 회의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EU 주요국 결정에 반대를 했으며 자신들은 한국이 WTO 총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EU는 애초에 이번에는 전체 컨센서스 합의를 하지 않고 개별 국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도 이들 국가들의 반대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7개국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그것이죠. 그러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은 결국 다른 나라에게 압박을 가해 컨센서스를 도출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해서 혜택을 보고 수출입을 진행하며 경제 공동체로 가려면 약소국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당장 아프리카와 무역에서 얻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은 제외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방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 한국을 지지했던 나라들은 왜 그랬나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들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등은 한국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경제 협력이 잘 되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10년 전부터 가전제품 점유율을 비롯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현지 공장으로 고용을 창출해내고 한국은 이들 국가를 유럽의 수출 허브로 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한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기도 하죠. 특히 헝가리는 작년에 있었던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에 발벗고 나서서 실종자를 수색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감사로 코로나 방역 도움을 주고 진단키트 등 지속적인 방역 협력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와 오랜 경제관계를 맺고 있던 유럽 주요 국가들은 다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나라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나라를 미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명희 본부장의 WTO 총장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WTO 선거, 미국과 중국의 행보. 바로 WTO의 베토 국가로 불리우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요 변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WTO를 사실상 파토내고 있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하여 유럽은 아프리카를 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WTO의 정책 중에 국제 무역론자들을 경계하며 아프리카 후보가 이들과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1대1로 자금 등을 등에 업은 아프리카 WTO 총장이 나오면 더욱더 미국은 불만이 큽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최근 WTO 무역 분쟁에서 중국에 패한 뒤 더욱 반중 성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추천하면서 WTO 총장에 나이지리아를 반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급 반전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은 굳이 미국을 대항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미국의 한국 WTO 총장 후보 설득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를 반반씩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최종 합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만 총장이 선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6년 임기를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반반씩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블룸버그는 중국이 WTO 총장 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1대1로 지원 등 여러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지지 의사를 표명치 않고 한국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표를 던지는 데 있어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WTO의 베토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지지하게 된다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쉽게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막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중국의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본이 크게 곤란해지는데요. 아프리카 유럽은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고 나머지 대륙이 한국을 지지하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일본 혼자서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돌출되어 나이지리아를 지원하게 된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 미국과 같은 행보를 걷던 일본은 외교적인 패착을 두게 되는 셈이라 곤란해지겠죠. 또한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국제무대에 나갈 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인데 아프리카를 지지했으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같은 대륙을 밀어줘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의견을 정해서 다소 WTO 선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국이 대선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개입이 안 되었으며 중국도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과 중국의 지지는 애초에 받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결선까지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국의 선전은 다만 일본의 방해나 그 밖의 아시아권에서 의견 통일을 못 보고 있는 것은 과정 가운데 옥의 티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일에는 뉴욕타임스의 도쿄지 부장이 일본 정부의 실태를 전 세계에 폭로하여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도쿄지 부장이 취임한 그는 어느 날 일본 총리실의 언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가 취임하기 전 뉴욕타임스의 도쿄지 부장이었던 미국인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기고한 적이 있는데 만약 앞으로 일본 정부와 잘 지내고 싶다면 전임자가 기고했던 일본 비판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뉴욕타임스의 새로운 지부장에게 잘만 하면 앞으로 특혜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죠. 하필이면 이 신임 지부장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 중국의 베이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도 역시 중국 공산당이 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근무자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을 정정하는 기사를 써주면
앞으로 공산당에서 해줄 수 있는 편의는 모두 제공해주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을 단박에 거절하고 베이징에 근무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고발 기사를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일본은 중국 공산당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죠. 지금 설마 중국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까? 일본 정부의 은밀한 제안에 답했던 그의 말로 사실상 거부의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의 공무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다르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는데요. 이후 뉴욕타임스는 이 지부장이 근무하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본의 총리와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최근 폭로됨으로써 전 세계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부패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일본은 뉴욕타임즈를 건드린 것부터 잘못됐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동안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치부를 폭로하기로 유명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의 뉴욕타임즈 메인 페이지에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그동안 뉴욕타임즈가 주로 백인 남성에 대한 부고 기사를 올리던 것과 달리 여성에 대한 기사도 올리겠다는 취지로 기획했던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는 여성 중에서도 아시아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순국 98년 만에 타국의 언론 메인에 이름을 올린 그녀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소개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총 8페이지에 걸쳐 유관순 열사 일대기와 독립활동을 상세히 소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정부는 맹렬히 항의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항의를 가뿐히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자국의 이미지를 미화시키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올바른 역사를 잊지 않는 자들이 있는 이상 일본의 계획은 앞으로도 꾸준히 실패할 것입니다. 당장 일제강점기 당시만 해도 한반도의 억울한 식민지 생활에 공분하여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외국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1904년 영국의 신문사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 자격으로 한반도에 파견되었던 나이에 베델 역시 그러한 경우입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동맹이었던 영국은 그가 친일 기사를 써주길 바랐으나 베델은 한반도의 실상을 알게 된 후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덕수궁 화재는 일본이 저질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기사를 쓰고 신문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민족 계몽 독립운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한말의 대표 정론지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매일 비판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치외 법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일본 제국은 이것을 함부로 건들 수 없었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존재로 인해 항일 여론은 광복의 순간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국제보상운동을 돕기도 하며 비밀 항일단체였던 신민회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일본이 한반도의 문화를 강제로 침탈하는 기사도 작성하며 세계에 대한 고발을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경천사 10층 석탑은 일본에게 빼앗겼다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눈에 가시로 여겼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한반도에서 추방했습니다. 영국 영사관에는 막대한 로비금을 건네어 그를 감옥에 가두는 데 성공했죠. 이후 그는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재판을 받다 쇠약해진 육체로 인해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겨우 37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눈을 감기 전까지도 한국의 미래를 걱정했던 그는 나는 죽을지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에 있는 동포들을 구하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은 그의 공로를 기리며 그를 독립유공자로 선정, 건국 훈장 대통령장으로 안치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마술을 뻗치며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최대의 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악랄했던 일본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각종 전쟁 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거짓말쟁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의 추악함을 알아가는 세계인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최근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에 나선 것인데요. 다음은 요즘 일본이 유튜브 광고를 통해 폭로하고 있는 한국의 뒷모습입니다. 한국군에 의해 나는 3번이나 강제로 출산당했다.
18살 때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는 한국군에게 폭행당했다. 미국의 동맹군으로서 참전한 한국군에 의해 수천 명의 소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5천에서 3만 명에 달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호녀라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일본에게 끊임없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사죄해야 하는 것은 한국, 그들 자신인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국가이다. 만약 이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면 한국의 정부는 붕괴할 것이고 독립국이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는다. GHQ가 일본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GHQ는 과거 연합군이 일본을 와해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우익들은 이들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세상의 모든 흐름은 이 GHQ가 주도하고 있다는 망상을 합니다.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이 한국에게 여론전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역시 GHQ에 있고 한국은 GHQ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로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망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전 참사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에도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행한 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가 승전국이므로 한국에게 사과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은 하늘에 맹세코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 맹호부대가 베트남의 고자이에서 양민 학살을 한 사실을 증언한다는 벽화를 보면 가해 군인의 오른쪽 어깨에 표본 마크가 달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크는 맹호부대의 마크가 아닙니다. 당시 남베트남의 레인저 부대가 사용했던 마크이죠. 이외에도 한국군의 대표적인 만행으로 지적되었던 린손사 학살 사건 역시 한국, 미국, 베트남의 공동조사 아래 베트콩의 자작극임이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사례 중 오직 사실로 드러난 것은 비둘기 부대의 김종수 소위에 의해 베트남 양민 6명이 베트콩으로 오인 사살된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거짓된 역사를 계속 만들어냈고 국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장시킴으로써 마치 한국군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이 역사적 진실인 것 마냥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에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만행이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낯선 땅에 목숨을 걸고 파견 갔던 우리 군인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의 드라마 피노키오에는 억울하게 컨닝의 누명을 쓴 주인공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하지도 않은 짓에 반성문을 써야 합니까?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다 헛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 그걸 왜 제가 증명해야 합니까? 내가 증명해야지. 내가 소문의 당사자니까. 그런가요? 저는 지금 여기를 나가면 선생님과 윤 선생님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어디 한번 사실이 아니란 걸 증명해 보시죠. 선생님께서